창문 너머로 들려온 재수씨라는 낮은 부름에 심장이 크게 뛰었다. 순간 눈이 스친 건 평택에서 올라온 시현 오빠의 시선이었다. 피해야 한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지만 몸은 굳어버린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 사람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고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따뜻한 숨결이 귀가를 스칠 때 마치 세상이 멈춘 듯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머릿속에서는 안 되라는 경고가 울렸지만 마음 한쪽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가족이라는 경계 안에 있던 한 남자가 눈앞에 있었고 우리는 그렇게 금기의 선을 넘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당신 마음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 지금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 이야기가 마음을 울린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반응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제 이름은 서민정, 40살입니다. 부모님 없이 자라 외로움이 익숙했고 37살에 어렵게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인천의 중견기업에서 일만 바라보는 사람이었고 결혼 3년 동안 아이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은 서먹한 부부였고 늦게 한 결혼이라 더 잘하고 싶었지만 마음과 몸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고가 닥쳤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에게서 오늘 회식 있어. 저녁 챙겨 먹어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게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밤 9시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차가운 시트 위로 누운 남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은 마치 남의 일처럼 멍하니 흘러갔고 3년의 결혼 생활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습니다. 사랑보다 의무가 더 많았던 시간들, 그리고 그 빈자리가 이상하게도 덤덤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시댁, 아니 당시 제가 살던 수원집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나갈 수도 있었지만 혼자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시아버지는 전라도 고향에서 혼자 지내셨기에 자주 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남편의 형, 시현 오빠가 있었습니다. 이혼 후 혼자 지내던 그는 말수가 적고 단정한 사람이었고 처음엔 그저 남편의 형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부엌에서 마주치면 짧게 인사하는 정도, 거실 소파에 앉아 각자 TV를 보는 정도로 담백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가 나를 부르는 호칭이 귀에 오래 남기 시작했습니다. 재수 씨, 이거 좀 드셔보세요. 재수 씨, 밖에 비 오는데 우산 챙기세요. 사소한 말들이 묘하게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처음엔 예의 바른 대화라고만 생각했지만 문득 마주친 그의 눈빛이 가족을 대하는 시선 같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심장이 2번 크게 뛰었고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떨림이 어딘가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방 안이 너무 조용했고 남편이 없는 공허함은 더 깊어졌습니다. 이불 속에 파묻혀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억눌린 마음이 차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틈 사이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봤을 때 시현 오빠와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눈빛은 설명하기 어려웠지만 분명 가족의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식탁에서도 현관에서도 거실에서도 눈이 자주 마주쳤습니다. 평범한 시선이라 하기엔 뭔가 달랐고 말은 줄어든 대신 눈빛은 길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참고 있는 사람처럼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제 뒤로 다가오는 그의 기척이 많아졌습니다. 발걸음이 가까워질수록 어깨가 굳었고 재수 씨, 무거운 건 제가 할게요. 라는 목소리가 귀에 닿을 때마다 숨이 짧게 끊어졌습니다. 그날 밤 창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습기와 빗소리에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갔고 그는 소파에 앉아 머그잔을 들고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미소 지으며 잠이 안 오시나 봐요. 재수 씨라고 말했고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하게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커피 향과 함께 은은한 향이 감돌았고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TV 화면은 켜져 있었지만 누구도 보지 않았고 대신 서로의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러다 재수 씨라는 낮은 부름에 또다시 심장이 크게 뛰었고 고개를 돌리자 그의 눈빛이 내 얼굴을 붙잡았습니다. 그 시선은 가족이 아닌 한 남자의 시선이었고 몸이 굳었지만 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안 되라고 외쳤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 더 가까워졌다. 저녁을 먹을 때면 시현 오빠가 반찬을 챙겨주었고 외출을 하면 내 기호에 맞춘 작은 물건을 사다 주었다. 우연처럼 손끝이 스치는 일이 잦아졌고 식탁 위에서 접시를 건넬 때나 문을 지나칠 때마다 짧지만 분명한 접촉이 있었다. 처음에는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부드러운 감촉이 길어졌다. 장마가 시작된 어느 밤, 눅눅한 공기에 잠이 오지 않아 창문을 열고 앉아 있었다.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노크도 없이 방문이 열렸고 문틈 사이로 시현 오빠가 들어섰다. 평소보다 무겁고 진지한 표정에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묻자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대답 대신 방 안으로 들어와 낮고 거친 목소리로 저도 이제 참기 힘드네요 라고 말했다. 피해야 한다는 생각보다 알 수 없는 기대가 먼저 밀려왔고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와 내 손목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 온기가 손끝에서 심장으로 번졌고 재수 씨도 외롭잖아요 라는 한마디가 귀를 깊이 파고들었다.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고 어깨에 얹힌 손길이 느리지만 단호하게 내려왔다. 방 안은 숨소리와 빗소리로 가득했고 모든 감각이 한 방향으로 쏠렸다. 나는 눈을 감았고 그의 손길이 더 가까워졌다. 어깨 위에서 팔로 내려오는 손끝의 미묘한 떨림이 내 심장에 그대로 전해졌고 숨이 깊어지며 공기가 묵직해졌다. 시현 오빠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나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말했지만 그 한마디가 오히려 불을 붙였다. 방 안에는 빗소리와 심장소리만이 남았고 이제 한 발만 더 내디디면 되돌릴 수 없는 순간이 다가왔다. 그의 손길이 팔에서 허리로 옮겨오며 분명한 압력이 느껴졌고 머릿속은 하얘졌다. 시현 오빠. 내 목소리가 부서질 듯 떨렸고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내 두 손을 감싸쥐었다. 그 온기가 마음속 벽을 허물었고 가까이서 느껴지는 체온이 숨을 막았다. 고개를 숙였을 때 그의 이마가 내 손등에 닿았고 그 짧은 접촉이 전류처럼 퍼졌다. 모든 감각이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고 시간이 멈춘 듯 우리 둘만 남았다. 그의 손끝이 내 뺨에 닿았고 차가운 듯 시작된 감촉은 곧 뜨거워졌다. 숨결이 섞일 만큼 가까워지자 그 거리는 서서히 사라졌고 심장이 폭발할 듯 뛰었다. 아무 말 없이 그 감촉에 잠겨들며 머릿속 경고는 사라졌다. 긴장과 설렘, 두려움과 기대가 한데 얽혀 손끝 하나, 숨결 하나까지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는 내 어깨를 끌어당겼고 나는 굳어 있었지만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걸 느꼈다. 그 순간 창밖에서 번개가 번쩍이며 짧은 섬광이 우리를 비췄고 곧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멈추지 않았고 재수 씨, 이제 멈출까요? 라는 물음에 아니요. 지금은 이라고 스스로도 낯선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렇게 우리 사이의 마지막 거리가 사라졌고 더 이상 가족이 아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마주하고 있었다. 그날 밤 시간은 유난히 느리게 흘렀다. 손끝이 스칠 때마다 숨이 걸렸고 작은 움직임에도 심장이 요동쳤다. 창문 밖 빗소리는 자장가처럼 들렸지만 우리 안의 숨결은 거칠었다. 모든 감각이 깨어나는 듯했고 오래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그의 시선은 깊어졌고 마치 나를 오래 기다린 사람처럼 그 눈빛에 나는 완전히 빠져들었다. 아무 말 없이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고 그 길의 끝이 어디일지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햇빛보다 먼저 떠오른 건 그의 얼굴이었다. 식탁에 마주 앉아도 손끝이 스치면 숨이 멎었고 우리는 이미 선을 넘어선 사람들이었다. 아침이면 부엌에서 커피 향이 났고 향을 따라가면 그가 있었다. 재수 씨, 오늘은 늦게 출근하시죠?
라는 아무렇지 않은 인사 속에도 알 수 없는 부드러움이 묻어났다. 낮에는 평범하게 지냈지만 문득 스치는 손끝과 눈빛은 달라졌고 밤이 되면 조심스러운 노크가 들려왔다. 그 신호는 이제 익숙해져 있었고 문이 열리면 공기는 조금 더 무거워졌으며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불안도 함께 자랐다. 누군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곧 사라졌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낯선 여자가 서 있었고 나이는 50대 초반쯤으로 진한 화장이 남아 있었다. 혹시 이 집에 김시현 씨 사시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네, 형님 계신데 지금은 안 계세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여자가 문을 밀고 들어왔고 시선이 내 얼굴을 꿰뚫는 듯 했다. 그럼 맞네요. 저는 그분 여자친구예요. 귀를 의심하며 멍해졌고 그녀는 거실에 앉아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잠깐 앉죠라고 말했다. 목소리는 낮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녀는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다. 저희 2년 전부터 만났어요. 숨이 막히듯 가슴이 조여왔다. 그런데 2달 전 갑자기 헤어지자더군요. 그녀의 시선이 내 얼굴을 훑었고 이유를 말 안 해요. 하지만 여자 직감이 있죠라고 덧붙이며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다. 흐릿하게 찍힌 내 침실 사진 속 흐트러진 머리칼과 옆에 놓인 손의 위치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숨이 턱 막혀 아무 말도 못했고 그녀는 씁쓸하게 웃으며 1달 동안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드디어 찾았네요. 재수 씨 맞죠? 라고 날카롭게 물었다. 이제 선택하세요. 그 사람과 당장 끝내든지 아니면 그녀가 휴대폰을 흔들며 말을 흐렸고 협박에 가까운 말이었지만 나는 반박할 힘조차 없었다. 심장이 쿵쿵 울리며 속이 뒤집혔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향하며 말했다. 내가 원하는 건 단순해요. 그 사람 제 곁으로 돌려놔요. 문이 닫히고 나서야 겨우 숨을 내쉴 수 있었고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온몸이 떨리며 그대로 주저앉았다. 저녁이 되어 시현 오빠가 돌아왔고 내 얼굴을 보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눈치챘다. 무슨 일 있었어요, 재수 씨? 라는 물음에 낮에 있었던 일을 전부 이야기했다. 그의 얼굴이 굳어지고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말했다. 미안해요. 그 사람. 예전 여자친구예요. 이 관계 시작하면서 정리하려 했는데 쉽게 놓지 않더군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떨구었고 마음 한구석이 질투와 불안,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서운함으로 뒤섞였다. 그날 밤 우리 둘 다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지만 시선은 자꾸 부딪혔다. 그 속에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 같은 것이 숨겨져 있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고 그녀의 얼굴과 말, 그리고 휴대폰 속 사진이 떠올랐다. 아침 햇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었지만 방 안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던 시현 오빠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제 일. 미안해요, 재수 씨. 나는 천천히 그의 맞은편에 앉아 물었다. 우리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고 그는 눈을 피하지 않으며 대답했다. 나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 짧은 말이 가슴을 울렸지만 답이 될 순 없었다. 그날 오후 그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오늘 저녁 얼굴 봅시다. 카페에서요 라고 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카페 창가 자리에 그녀는 앉아 있었고 나를 보자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결정하셨어요? 라는 짧고 날카로운 질문에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형님은 제 사람입니다. 그 말에 그녀의 표정이 굳었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잠시뿐이에요 라고 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그 사람은 저를 택할 거예요. 우린 이미 서로를 놓지 못하니까요 라고 답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리더니 이 일 후회하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자리를 떠났다. 돌아오는 길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다.
더는 숨고 싶지 않았고 이제는 내가 이 관계를 지킬 차례였다. 저녁에 시현 오빠가 퇴근하자마자 나는 물었다. 이제 선택하세요. 나와 그 여자 중에 누구입니까? 잠시 긴 침묵이 흘렀고 그는 내 손을 잡으며 재수 씨를 포기할 수 없어라고 말했다. 그 한마디에 긴장이 풀렸고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우리는 더 깊이 연결되었고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알았다. 아침이 되면 다시 평범한 얼굴로 돌아갔지만 속마음은 이미 하나였다. 하지만 불안은 그림자처럼 남아 있었다. 그녀가 쉽게 물러날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결국 이사를 결심했다. 그녀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가기로 했다. 시현 오빠는 잠시 고민했지만 곧 내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짐을 싸는 동안 마음은 복잡했고 오래 보던 집 풍경이 상자 속으로 사라졌다. 해방감과 아쉬움이 뒤섞였고 이곳에서 울고 웃었던 순간들이 스쳐갔다. 재수 씨, 정말 괜겠어요? 라는 물음에 나는 미소로 답했다.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아요. 우리는 서울 외곽의 작은 도시에 도착했다. 낯선 거리, 낯선 집, 낯선 공기. 모든 게 새로웠다. 부부처럼 살기 시작했고 서류상 가족은 아니었지만 남들이 보기엔 완벽한 한 쌍이었다. 아침이면 같은 식탁에서 식사했고 저녁이면 함께 시장을 걸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시간들이 이어졌다. 겉으로는 평화로웠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불안이 남았다. 그녀가 우리를 찾지 못할 거라는 보장은 없었고 이웃들의 호기심 섞인 시선도 느껴졌다. 두 분은 신혼이세요? 라는 질문에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론 긴장했다. 시현 오빠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러 나갔고 나는 집안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사람들 중 유독 시선이 오래 머무는 이들이 있었고 밤이 되면 창밖 그림자를 확인하곤 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인지 아니면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이제 안전해요. 재수 씨, 그가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경고음이 울렸다. 이 평화가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었다. 이사 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시현 오빠가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굳었다. 아버지가 여기 오신대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우리는 부모님께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시아버지는 전라도에서 혼자 지내셨다. 가끔 안부 전화를 주고받는 정도였는데 그분이 갑자기 온다는 건 무언가를 알게 됐다는 뜻이었다. 심장이 불편하게 뛰기 시작했다. 다음 날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시아버지가 굳은 표정과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 계셨다. 거실에 앉자마자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이게 무슨 짓이냐, 시현아라고 하셨다. 시현 오빠는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저 민정 씨와 함께 살 겁니다. 그 말에 시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다. 내 동생이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라는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손끝이 떨렸다. 민정아, 이건 아니다. 시아버지가 나를 똑바로 바라봤고 그 시선이 가슴 깊숙이 박혔다. 시현 오빠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 저희 서로 진심이에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진심이면 다 되는 줄 아니?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저녁까지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고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식탁 위를 맴돌았다. 식사 후 시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가셨다. 거실에 남은 우리는 무거운 침묵 속에 마주 앉았다.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대답 대신 그는 내 손을 잡았다. 온기가 손끝에서 팔로 번졌고 눈빛이 흔들리다 천천히 다가왔다. 숨이 맞닿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심장 소리가 가슴속 깊이 울렸다. 시아버지가 떠난 지 며칠 후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그 무거운 기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시현 오빠는 직장에 나가 있었고 나는 집안일을 하며 하루를 보냈다. 그러던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망설이다 전화를 받자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잘 지내시죠? 숨이 멎는 듯 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전 여자친구였다. 그 사람 잘 있나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비웃듯 말했다. 아직도 제자리를 차지하고 있군요. 손에 쥔 휴대폰이 미세하게 떨렸다.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죠? 라는 내 물음에 그녀는 잠시 웃더니 곧 직접 찾아갈 겁니다 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뚝 끊긴 신호음이 방 안을 울렸고 숨이 가빠졌다. 저녁에 시현 오빠가 돌아오자 나는 전화를 받은 사실을 전했다. 그의 표정이 단숨에 굳었다. 그 사람 아직 포기 안 했군. 깊게 한숨을 쉬더니 내 손을 잡았다. 걱정 마요. 절대 못 빼앗기게 할게요. 그 말이 위로가 되었지만 마음속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다. 다음 날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골목 모퉁이에서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 가만히 서서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다. 그녀는 한 걸음 다가와 낮게 속삭였다. 생각보다 잘 살고 있네요.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여긴 당신이 올 곳이 아니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곧 보게 될 거예요. 누가 진짜 그 사람 곁에 서야 하는지. 그날 밤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시현 오빠는 더 조용해졌고 창밖 바람소리만이 긴 침묵을 채웠다.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갔더니 불 꺼진 소파에 그가 앉아 있었다. 얼굴에는 피곤과 불안이 섞여 있었고 내가 다가가자 그는 손을 내밀었다.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았다. 그 온기가 마음을 진정시켰다. 우린 괜찮을 거예요. 그렇죠? 라는 물음에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 순간 바깥 어둠 속에서 누군가 우리 집을 지켜보는 듯한 섬뜩한 기운이 스쳤다. 하지만 우리는 떨어지지 않았다. 그날 밤 모든 말 대신 서로의 마음을 깊이 나누었다. 아침이 밝자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떠나셨다. 그 눈빛엔 포기와 분노가 섞여 있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숨을 내쉴 수 있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곧 더 큰 파도가 몰려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전 여자친구의 등장 이후 우리 집 근처 골목에는 자주 낯선 그림자가 보였다. 창문을 열면 멀리서 시선을 느꼈다. 시현 오빠는 모른 척했지만 그 무게가 우리 둘을 짓눌렀다. 저녁 식탁에서 말수가 줄었고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시현아, 집에 와서 얘기 좀 하자. 목소리는 냉정하고 단호했다. 시현 오빠가 시아버지를 뵙고 돌아온 날 그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아버지가 이 관계를 끝내라고 하셨어. 그 한마디에 숨이 턱 막혔다. 그는 이어 말했다. 그 여자 아버지한테도 연락했대.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녀가 전한 건 날카로운 거짓말이었다. 나를 향해 재수 씨가 날 대신 파고들었다는 말까지 했다는 것이다. 분노보다 먼저 밀려온 건 두려움이었다. 시현 오빠의 마음이 혹시 흔들릴까 봐. 하지만 그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난 안 떠날 거야. 그 말이 가슴을 울렸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는 우리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스쳤다. 며칠 뒤 시장에서 그녀를 다시 만났다. 이번엔 피하지 않았다. 그녀가 고개를 갸웃하며 웃었다. 아직도 버티고 있네요.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건 당신이 관여할 일이 아니죠. 그녀는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곧 그분이 절 찾게 될 거예요. 아버지도 제 편이니까.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마음속에 스며든 불안이 점점 더 커졌다.
집에 돌아오니 시현 오빠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눈가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다. 그녀가 아버지와 손을 잡았어. 그 순간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의도를 분명히 느꼈다. 나는 결심했다. 시현 씨, 나는 시현 씨와 함께 하고 싶어요. 그는 미소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우리는 말보다 온기가 필요했다. 서로를 꼭 끌어안으며 두려움과 결심이 뒤섞인 시간을 보냈다. 창밖에는 다시 바람이 불었고 그 바람 속엔 누군가의 시선이 숨어 있는 듯 섬뜩한 기운이 스쳤다. 그날 저녁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시아버지가 서 계셨다. 그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단호했다. 거실에 앉자마자 물으셨다. 시현아, 생각은 변함없나? 시현 오빠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변함없습니다. 민정 씨와 함께 살겠습니다. 그 말에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다. 나는 조용히 손을 모으며 목이 바짝 말랐지만 말을 꺼냈다. 아버님, 저도 압니다. 이 관계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요. 시아버지의 시선이 나를 향했고 숨이 막힐 듯 했지만 피하지 않았다. 저희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디 시간을 주십시오. 방 안은 한동안 고요했고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길게 숨을 내쉬었다. 내 마음이 변치 않는다면 내가 뭐라 하겠느냐. 목소리는 이전보다 부드러워져 있었다. 시현 오빠의 눈에 놀라움이 번졌다. 아버지, 허락하시는 겁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의 눈이 차갑겠지만 그건 너희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나는 막지 않겠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이 풀리며 눈가가 뜨거워졌다. 시현 오빠는 내 손을 꼭 잡았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짧은 말이었지만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다. 시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 앞에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정 씨, 시현이를 부탁하오. 그 말에 나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문이 닫히자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고 시현 오빠는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여전히 있었지만 함께라면 견딜 수 있다는 믿음이 더 컸다.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었고 식탁 위에는 서로의 커피잔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 미소가 우리가 얻은 답이었다. 하지만 나는 안다. 세상의 시선 속에서 사랑을 지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걸,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도. 며칠간은 조용했다. 시아버지의 허락 이후 우리 둘 사이에는 조금 더 단단한 공감과 믿음이 생긴 듯 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아침이면 커피를 마시며 웃었고 저녁이면 함께 시장을 걸었지만 돌아오는 골목길에서 느껴지는 시선은 여전히 있었다. 창밖을 내다볼 때마다 멀리서 서성이는 그림자가 보였고 그 그림자가 사라지는 순간까지 나는 숨을 참았다. 시현 오빠는 애써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그의 눈빛 속에도 긴장이 스며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장을 보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그 여자를 또 마주쳤다. 이번에는 전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서, 그리고 그녀의 표정은 이상하리만큼 여유로웠다. 잘 지내시네요. 민정 씨, 나는 짧게 대답했다. 다시 말하지만 여긴 당신이 올 곳이 아니에요. 그녀는 고개를 살짝 갸웃하며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모를 거예요. 시현 씨가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하지만 나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 사람은 제가 지켜요. 그녀는 웃음을 거두지 않은 채 내 귀에 속삭였다. 그럼 지켜봐요. 누가 끝까지 남는지. 집에 돌아오자마자 시현 오빠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내 손을 잡았다. 그녀는 절대 그냥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끌어안았다. 하지만 그날 밤 창밖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나를 잠 못 들게 했다. 마치 누군가 우리 집 주위를 서성이며 맴도는 듯 일정한 간격으로 들렸다. 며칠 뒤 시현 오빠가 퇴근 후 평택에서 친구를 만나고 온다고 하여 나는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다. 밤 9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초인종이 울렸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아무도 없었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순간 뒷문 쪽에서 찰칵하는 소리가 들렸다. 등골이 오싹해졌다. 조심스레 부엌에서 식칼을 집어들고 뒷문으로 향했다.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서 있었지만 곧 손잡이가 멈추고 발소리가 멀어졌다. 시현 오빠가 돌아온 건 1시간 뒤였다. 내가 있었던 일을 말하자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일 가능성이 커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몇 번을 시도해도 받지 않았다. 그날 밤 우리는 불을 끄지 않고 잤다. 하지만 새벽 3시쯤 거실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비치는 그림자를 보았다. 누군가가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시현 오빠는 결심한 듯 말했다. 이대로 두면 안 돼요. 경찰에 신고합시다. 하지만 신고를 해도 증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녀는 단순히 시현 오빠를 되찾으려는 게 아니라 우리 둘 다를 끝까지 괴롭히려 한다는 것을. 그날 밤은 유난히 바람이 거셌다. 창문이 덜컥거릴 정도로 세찬 바람 소리가 이어졌지만 내 귀에는 그보다 더 불안한 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 집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발을 끌고 다니는 듯한 소리였다. 시현 오빠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거실 불을 켜고 밖을 살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마 바람 때문에 나뭇가지가 움직이는 거예요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그 말에 힘이 없다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우편함을 열자 낯선 흰 봉투가 있었다. 발신인은 없었고 봉투 안에는 단 한 장의 사진만 들어 있었다. 흐릿한 밤 사진 속에는 우리 집 거실 창너머로 서로를 끌어안고 있는 나와 시현 오빠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빨간 펜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직 늦지 않았어. 내 말 들으면 모두 끝낼 수 있어? 손끝이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시현 오빠에게 사진을 보여주자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다. 이건 명백한 경고예요. 그는 바로 경찰에 연락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예상대로였다. 직접적인 위협이나 침입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날 저녁 시현 오빠는 평택에 있는 오래된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나갔고 나는 혼자 집을 지키게 되었다. 창문은 모두 잠갔고 문도 2번 잠금 장치를 걸었다. 그런데 밤 10시쯤 다시 초인종이 울렸다. 인터폰 화면을 켜니 화면 속에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자가 서 있었다. 불안에 떨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만으로도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었다. 전 여자친구였다. 그녀는 말없이 손에 든 무언가를 인터폰 화면에 가까이 가져왔다. 그것은 우리 둘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고 사진 위에는 굵은 펜으로 X 표시가 그어져 있었다. 나는 숨을 삼키며 뒤로 물러섰다. 다음 순간 그녀가 문을 세게 두드리며 낮게 말했다. 민정 씨, 문 열어요. 우리 얘기 좀 해요. 그 목소리에는 차가운 웃음이 섞여 있었다. 나는 경찰에 전화를 걸었고 몇 분 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소리를 듣자마자 골목 끝으로 사라졌다. 경찰이 도착했지만 그녀의 흔적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창밖에 바람이 불 때마다 혹시 다시 나타날까 하는 불안이 목을 조여왔다. 그리고 다음 날 평택에서 돌아온 시현 오빠는 내 이야기를 듣고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민정 씨, 이제 우리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예요.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는 시현 오빠가 전날 밤 정리한 메모가 놓여 있었다. 그는 눈빛이 단단해져 있었다. 민정 씨, 이제 그 여자와 마주해야 해요. 피하는 건 끝났어요. 나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더 이상 도망치며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 순간 시현 오빠의 표정 속에 묘한 불안이 비쳤다. 사실 나도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 말에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멈췄다. 그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그 여자, 예전 여자친구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한때 약혼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머릿속이 하얘졌다. 약혼.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개를 숙였다. 3년 전 결혼을 준비하다가 내가 파혼했어요. 이유는 그 여자가 나를 완전히 통제하려 들었고 내가 거절하자. 그 이후로 계속 나를 뒤쫓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민정 씨에게 말하지 않은 건 혹시라도 이 일이 다시 불붙을까 봐서였어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 했다. 그녀의 집착, 끝없는 추적, 그리고 시아버지까지 끌어들인 이유.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집착과 소유욕이 뒤섞인 복수였다. 나는 손을 꼭 쥐며 물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우리가 직접 만나서 끝을 봐야죠. 단, 이번엔 녹음과 증거를 남겨서 경찰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그날 오후,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전화를 걸어 그녀를 만나자고 했고, 의외로 그녀는 흔쾌히 수락했다. 좋아요. 시현 씨, 이번엔 제대로 얘기하죠.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침착했다. 만남 장소는 사람들이 많은 카페로 정했고, 우리는 미리 경찰에 상황을 알린 뒤 근처에서 대기하도록 했다. 만남 당일, 나는 창가 쪽에 앉아 그녀가 들어오는 것을 지켜봤다. 검은 코트를 입고 붉은 립스틱을 바른 그녀는 천천히 다가와 자리에 앉았다. 민정 씨, 그리고 시현 씨, 이렇게 셋이 앉는 건 처음이네요. 그녀의 시선이 내 얼굴을 훑었다. 시현 오빠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그만합시다. 당신의 집착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녀는 웃음을 잃지 않았다. 집착. 아니죠. 되돌리는 거예요. 원래 내 거였던 걸. 그녀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USB였다. 여기에 당신들이 후회할 만한 게 들어있어요. 그 말에 공기가 싸늘해졌다. 나는 시현 오빠를 바라봤고 그는 미묘하게 얼굴이 굳었다. 그게 뭐죠? 내가 묻자 그녀는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그건 당신들이 다음에 나를 거절하면 모든 세상에 공개될 거예요.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그녀는 손가락으로 천천히 굴리며 말했다. 이 안에 있는 걸 보면 민정 씨도 시현 씨를 다시 보게 될 거예요. 그녀의 눈빛은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 같았다.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협박이라면 그만두세요. 그런다고 우리가. 하지만 시현 오빠가 내 말을 끊었다. 민정 씨, 일단 들어봅시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살짝 굳어지는 걸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카페 구석에 있던 노트북을 꺼내 USB를 꽂았다. 화면에는 몇 개의 폴더가 있었고 그중 하나를 클릭하자 영상 파일이 열렸다. 흐릿한 화질 속에서 시현 오빠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목소리는 낮지만 분명하게 들렸다. 그 여자는 그냥 잠깐 머무는 거야? 나한테 진짜 중요한 건 당신이잖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화면 속 그가 언급한 그 여자가 나라는 건 굳이 설명이 필요 없었다. 나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날짜가 영상 구석에 찍혀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이었다. 내 귀는 더 많은 변명을 원했지만
머릿속에서는 차가운 의심이 퍼졌다. 이게 뭐예요, 시현 씨?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급하게 말했다. 민정 씨, 그건 오해예요. 그땐 상황. 하지만 그녀가 끼어들었다. 상황. 그게 변명인가요? 그날 밤, 그는 나한테 돌아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당신이 들이닥친 거죠.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카페 속에서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분노와 혼란이 뒤섞였고 손끝이 차가워졌다. 시현 오빠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믿어줘요. 난 그때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녀를 떼어내기 위해 한 말이었어요 라고 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내가 알지 못했던 그림자가 숨어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그녀가 손목을 붙잡았다. 민정 씨, 아직 끝이 아니에요. USB 안에는 더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당신은 아직 반도 모를 거려.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 같았지만 그 안에 서늘한 냉기가 스며 있었다. 나는 숨을 고르고 USB의 다른 폴더를 열었다. 폴더 이름은 단순히 날짜와 시간으로 표시되어 있었지만 하나하나 클릭할 때마다 화면 속에서 낯선 장면들이 쏟아졌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시현 오빠가 한 여자를 안고 있었고 그 여자는 분명히 나도 알고 있는 시현 오빠의 직장 동료였다. 장면 속 대화는 작게 들렸지만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민정 씨는 알아요. 시현 오빠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알면 곤란하지. 손끝이 떨려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두 번째 영상은 더 충격적이었다. 우리 집 거실에서 찍힌 영상이었는데 날짜는 내가 장을 보러 나간 날로 찍혀 있었다. 그 시간에 그녀 전 약혼녀를 집안에 들여놓고 있었다. 대화 속에서 그는 낮게 말했다. 시간만 주면 다 정리할게. 민정이는 잠깐 머무는 거라고 했잖아. 머리가 멍해졌다. 숨이 가빠지고 주변 소리가 모두 멀어지는 듯 했다. 내 옆에서 시현 오빠가 급히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다. 민정 씨, 저건 조작이에요. 그녀가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꾸민 거예요. 하지만 내 귀에는 변명처럼 들렸다. 조작이라고요? 목소리도, 얼굴도, 집도 전부 똑같은데? 내 말에 그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다. 그녀가 미소 지으며 의자를 뒤로 밀었다. 이제 알겠죠? 그는 절대 당신만을 바라본 적 없어요. 그 사람의 세계에는 늘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그 말이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나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시현 오빠가 내 손을 잡으려 하자 본능적으로 손을 뿌리쳤다. 카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아무도 우리 대화에 끼어들지 않았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 문을 나섰다. 뒤에서 시현 오빠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하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건 내 마음속 깊이 번져가는 의심이었다. 카페를 나와 한참을 걸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머릿속은 더 무거웠다. USB 속 영상이 진짜라면 내가 믿어온 모든 시간이 거짓이 되는 것이고 조작이라면 누군가 우리 둘을 완전히 파괴하려는 음모라는 뜻이었다. 나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오랜 친구 수진에게 연락했다. 수진은 IT 보안 일을 하고 있었고 영상 분석을 부탁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 그날 저녁 수진의 집에서 우리는 USB를 열어 파일 정보를 하나하나 확인했다. 이 영상들 편집된 흔적이 있어? 수진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화면과 음성이 다른 시간대에 촬영된 걸 합쳐놨네. 게다가 배경에 들어간 시계나 달력은 전부 합성.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럼 전부 조작이라는 거야?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하지만 누가 이렇게까지 공들여 만들었는지가 문제지. 나는 곧장 집으로 돌아가 시현 오빠에게 모든 걸 말했다. 그의 표정엔 안도와 분노가 동시에 떠올랐다. 내가 말했잖아요. 그녀는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그럼 당신이 예전에 했다는 말, 그건 진심 아니었어요.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민정 씨, 난 처음부터 지금까지 당신이 전부였어요. 우리는 다음 날 경찰에 증거를 제출했고 그녀를 명예훼손과 협박, 불법 촬영 혐의로 신고했다. 며칠 후 경찰은 그녀의 집에서 여러 개의 편집 영상 파일과 녹음 자료, 그리고 우리 집 주변을 찍은 수십 장의 사진을 발견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결국 모든 걸 인정했다. 그 사람은 내 거였어.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었어. 법정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집착으로 얼룩져 있었다. 재판이 끝난 후 우리는 서울 외곽의 집을 정리하고 좀 더 조용한 마을로 이사했다. 이웃은 많지 않았고 바람소리와 새소리만 들리는 곳이었다. 처음에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마음이 풀렸다. 시현 오빠와 나는 매일 같은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고 저녁이면 손을 잡고 산책을 했다. 어느 날 아침, 부엌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순간 나는 알았다. 그동안 수없이 흔들렸던 우리 관계가 이제는 단단히 뿌리내렸다는 것을. 시현 오빠가 커피를 내려오며 말했다. 민정 씨, 이제 진짜로 평온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요. 하지만 한 가지는 잊지 말아요. 평온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거니까? 그의 손이 내 손 위에 포개졌다. 창밖엔 바람이 불었지만 이번엔 그 바람이 더 이상 위협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것은 끝났고 남은 건 우리가 지켜낸 서로였다.